자, 사례 첫 번째를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도록 안동에서 제가 오래도록 근무를 했어요. 한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오래도록 제가 근무를 했는데 저희 후배 직원 한 친구가 저희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배님, 제가 결혼을 해서 가니까 안동에 가면 기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기란리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결혼을 해서 가니까 얼마 안 돼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다시피 이제 5남매인 집인데 둘째 사이였어요.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맞상주지요. 세 번째 맞상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상주는 뭘 하고 있었냐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는 안 하고 이제 이웃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뭐겠습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뭘 얘기하겠습니까? 유언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유언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돌아가셨어요. 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를 다 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집에 뭐 재산이 많지는 않은데 토지하고 집하고를 제가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하니까 제 명의로 좀 바꾸는 거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만은요, 맞사이죠. 제일 맞사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아. 자네는 세상 물정을 어떻게 그리 모르는가. 세상이 바뀌었어.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 똑같이 나눠, 사이. 근데 자네가 다 갖겠다는 게 말이 될 소린가 이랬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의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지요. 그래서 이게 세월이 얼마 정도 지났냐면요, 5년이 지났대요. 자, 5년 동안 이 형제들이 정말 우애 좋고 사이가 좋았는데 상속 얘기만 나오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 안 좋아서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갈등의 소지를 그냥 묻어두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 가정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선배님, 어떻게 해결책이 없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없다. 여러분, 해결책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속법의 가장 근간 뿌리가 되는 게 뭐냐면요, 유언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유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유언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유언을 안 했잖아요. 자, 유언을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합의를 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합의라 그런 것이 만장일치제입니다. 3분의 2 찬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자식이 이제 상속인입니다. 그러면 이 배우자와 자식이 한 사람도 반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법정으로 가셔야 돼요. 자, 가정사에 재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법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상속 안 하고 가만히 두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이 집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대책이 없다, 합의가 안 되는데 방법이 있나? 그럼 법에 갈 거냐는 얘기죠. 자, 이런 문제, 이런 얘기더라고요. 제가 그 대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대신에 제가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줄 테니까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사례를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는 문경에서 발생한 사례인데 이 집에도 5남매입니다. 5남매 있는데 제가 마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문경에서 이제 공무원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남동생 둘, 여동생 둘이를 갖고 데리고 살았는데, 근데 부모님이 옛날에 일찍 다 돌아가셨어요. 일찍 다 돌아가시고 이분이 남동생 둘, 여동생 둘이를 학교시키고 결혼까지 다 시켰어요. 다 시키고 어느 날 4명을 앉혀놔 놓고 내가 그동안 너희들 교육시키고 또 결혼시키느라고 내가 돈이 참 많이 들었다. 이제는 부모님의 재산을 내가 물려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도요, 어른 돌아가신다고 해서 상속 안 하고 가만히 두고 있는 데가 많아요. 왜? 골치 아픈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재산을 이전을 안 한다 해서 국가에서 왜 상속 이전을 안 합니까? 이런 제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 이름으로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하면은 이제 과태료라는 게 조금 이제 붙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른 이름으로 20몇 년을 가만히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내 이름으로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자, 그래서 봉투에다가 한 봉투에다 500만 원씩 돈을 넣었어요. 넣어갖고 동생들인데 주면서 내가 상속하는데 좀 도와줘. 이랬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아들 둘, 동생 둘이죠, 그죠? 동생 둘, 여동생 둘, 남동생 둘이죠, 그죠? 둘이가 무슨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오빠 형님 무슨 소리에? 우리는 이 재산에 우리 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했다. 형님 우리를 다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아도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야. 내가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가지라고 다시 줬어요. 주니까 이 여동생 남동생 둘이가요. 봉투를 이렇게 삐꾸미 열어보니까요. 수평 500만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이긴 척하고 호주머니 집어 였더랍니다. 자, 이 얘기의 제가 핵심이 뭡니까? 인간 값이라도 인간 도장 찍어주는 이 값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속을 하려면은 인간 값은 줘라. 시골의 토지 뭐 돈도 얼마 안 되지만은 인간 도장 찍어주는 값도 안 주고 그냥 공짜로 해달라고 하면 누가 해주겠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 후배 직원이 요 무릎을 치면서 뭐 대단한 걸 알았는 것 같이 제가 아주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고 나서 1년 지났어요. 1년 지나서 제가 한 번은 궁금해요. 어떻게 그때 상속 묻더니만 해결됐나 물어보니까요. 해결이 안 됐대. 아니 왜 해결이 안 됐어? 인간값 주고 그 상속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값을 제시를 했는데 세 번째 이제 맞상주가요. 인간값을 얼마를 제시했냐면은 제가 얘기한 그대로 돈 500만 원을 넣었대요. 여러분 500만 원이 이게 정해진 값이 아니잖아요. 근데 500만 원을 넣어갖고 이제 다 나눠주고 제가 상속하는데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얘기를 하니까 이 또 마사이가 또 태클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태클을 거냐면요. 이 사람 시골의 토지 땅값 한 평당 뭐 5만 원씩 이렇게 계산하면은 내가 그냥 얼추 계산해도 1억이야 이 사람아. 5명 나누면은 2천만 원이야. 500만 원 갖고 말이야. 다 그걸 자네가 다 가지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은요. 돈 문제는 사람이고 합의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것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결렬이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세 번째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얘기는 수성구에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제가 수성구에 한 번은 어떤 이 집에도 또 오남매나 오남매 집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저께 제가 사례를 얘기하다 보니 전부 다 오남매더라고요. 자, 오남매 집인데 제가 이 맞상주지요. 세 번째 맞상주를 제가 제 후배뻘인데 잘 알아요. 근데 이 집에요 어른이 어느 날 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집이요 재산이 굉장히 많아. 재산이 제가 알기로 재산이 건물이 한 4채를 갖고 있어요. 집이 이제 부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요 또 갑자기 돌아가셨어. 80한 2세 정도 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집에 상속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래서 장례를 문상을 갔다가 제가 한 달쯤 지나서 이제 이 후배 친구를 만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집에 재산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상속은 잘 처리했는가 제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요 처음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정말 고심을 많이 했대요.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결을 잘 됐냐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해결을 잘했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요 한 집당 4억을 줬대요. 4억을 주고 상속세는 내가 부담할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상속세는 내가 부담을 할게 그러면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상속세가 얼마 정도인데 내가 물었거든요. 상속세가 한 10억 정도 된대요. 제가 그래서 아니 10억이나 그렇게 많는가? 여러분 상속세가 한 10억 정도 나오면은 그 집에 실제 그 재산은 얼마 정도 실거래가로 따지면은 한 50억에서 한 60억 정도 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느냐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상속세가 한 10억 정도 나오면은 가표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요. 이 가표가 한 30억 정도 돼야 됩니다. 가표가.
자, 여러분 건물을 이 집에 좀 갖고 있는데 가표가 30억이 나오면은 실거래가로는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제가 추산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추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재산이 한 50억, 60억 가량 되는구나. 근데 4억을 나눠줬어요. 한 집당 4명이 4억, 4억, 4억 놔주고 상속세 10억을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에는 어떻게 해서 합의가 됐느냐 하면은 합의된 이유가 알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어른이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딸은 출가 외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딸은 결혼하면은 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아주 고루한 사고를 갖고 있었던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 갔는데도 재산이 이 정도 되면은 뭐 집도 한 채 사주고 막 이래도 될 건데 전혀 없는 거죠. 전혀. 그래서요, 딸 3명이 사는 게 전부 다 고만고만하게 사는 겁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맞상주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상속은 어떻게 하죠? 균등상속입니다. 딸 아들 구별이 없어요. 옛날에는 출가를 하면은 얼마를 가져갔냐면 지분이 4분의 1입니다. 아들이 1이라 하면은 딸은 4분의 1밖에 못 가져가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속 지분이요. 아들 같으면 아들이나 자녀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주가 법무사나 이런 데 변호사 통해서 알아보니까 똑같은 지분을 가져간다. 이걸 균등상속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바깥에서 자녀를 낳아오는 경우도 사실은 내 자녀라고 인정을 하면 상속분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상주가 고민을 한 거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채나 넣고 한 집에 4억을 드리겠습니다. 4억을 드리고 상속세는 우리 집에 재산이 좀 되다 보니까 상속세는 제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딸들 한번 보세요. 딸들은요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한 푼도 물려받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딸들도 자라오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뭐 출가 외인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래서 딸들 그 사위들도요 4억씩 준다고 하니까 너무 막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이 무난하게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합의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목적이 뭐겠습니까? 안동의 사례에서 500만 원 갖고 안 되면은 금액을 더 높이든지 안 그러면은 상속을 포기하든지 그냥 그대로 그냥 사시든지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동에 나중에 1년 뒤에 만나서 그렇게 상속 처리했나 물으니까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7년이 걸리더라고요. 7년. 어른이 만약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장 하나만 남겨도 자필증서라는 유언이 있어요. 이건 아주 쉬워요. 자필로 그냥 적으시면 돼요. 자필증서 유언장 하나만 남겼더라도 사실은 이런 고민을 안 해서 되는 문제였는데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필증서 유언장이 없다 보니까 7년 동안 서로 갈등하고 또 서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언이 중요하더라. 우리나라 상속법에는 유언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언이 있으면은 유언대로 합니다. 근데 유언이 없어요.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유언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합의를 하셔야 돼요. 합의. 자, 세 번째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 세 개의 사례는 그래도 합의를 다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를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법정에 가셔야 됩니다. 법정에.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요 근래도 대통령 자녀들이죠. 서로 아마 소송을 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지요. 그죠? 그래서 이 법정까지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자, 그러면 유언이 왜 필요할까? 자, 유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분쟁. 그 가게마다 분쟁이 많다는 얘기죠. 분쟁을 예방하는 데가 있고 두 번째는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유언장을 만들면은 이 유언장 안에 재산에 관한 얘기만 적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를 적습니까? 내가 너희들 키우면서 정말 너희들을 많이 사랑했다.
이렇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인 외에 우리가 또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유언을 안 하면은 배우자가 자녀가 상속인이 돼요. 근데 내가 다른 제3자에게도 뭔가 보상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유언을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사회에 한언을 좀 하고 싶었다. 유언하셔야 됩니다. 유언 안 하시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구두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자, 유언의 종류에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법에 이렇게 5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다른 설명을 못 드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에 대한 2가지 얘기를 제가 비교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자필증서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자필증서 유언이라도 남기자. 다른 건 뭐 하더라도 자필로 하는 건 하나만 남겨놔도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왜? 그냥 자필로 적어갖고 집에 그냥 보관해 두시면 돼요. 금고에다 넣어놓고 자식들이 아버지 어떻게 뭐 돌아가시면은 뭐 우리 재산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내가 유언장을 만들어 갖고 금고에 넣어놨다. 나중에 내 죽으면은 너만 얘기해봐라. 끝납니다. 이걸로만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자필증서는 이럴 때 사용합니다. 공정증서하고 자필증서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소에 가야 되고 또 비용이 좀 들어요. 근데 자필증서는 비용이 전혀 안 듭니다. 전혀 안 되는 간단한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자필증서는 뭐 유언을 안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집에 애들은 뭐 내 재산도 얼마 안 되고 그 이해관계인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필증서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정증서는 어떻습니까? 가족도 또 많고 이해관계인이 복잡하고 또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막 이럴 경우에는 공정증서 방식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자필증서를 한 번은요, 그 서울에서 제가 강의를 하나 갔었어요. 그때 막 노인대학이었는데 강의를 탁 마치고 나니까요, 막 또 질문을 해요. 막 줄을 쭉 써갖고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 단답형 질문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아니 제일 마지막에요, 웬 할머니인데 인상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80이 좀 넘으셨는데 자기가 내 있는데 꼭 이 얘기를 꼭 전하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 보니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얘기합시다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요, 연세가 60대 초반에 남편이요 공직에 계셨대요. 공직에 계시면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일시금을 다 받아버렸어. 일시금을 받았는데 이 일시금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친구가 사업하는데 이게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망해버렸어. 몽땅 날려버렸다.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막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남편이 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일찍도 돌아가셔버렸어요. 이분이 홀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자식들이 일본에 딸이 있고 미국에 아들이 있고 독일에 또 아들이 있어요. 3남매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해외 동포입니다. 여러분, 잘난 자식은 해외 동포요, 못난 자식이 효도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딱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그렇다고 한국에서 외국으로 갈 마음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공 아파트가 낡은 아파트 그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러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일본에 있는 딸이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딸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돼갖고 어머니 있는데 매달 100만 원을 보내줬대요. 매달 그다가 플러스 목욕비를 플러스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보내줬답니다. 그걸 20년 동안 딸이 그랬대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아들은 그 생활비 안 보태줬어요? 그랬더니 안 보태준 거는 아닌데 아들이 가끔씩 명절 때 뭐 용돈은 조금 줬대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 주공 아파트, 낡은 아파트에 거기 계속 살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이사를 가버렸는데 그 아파트가 너무 낡아갖고 다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게 재개발이 됐어요. 재개발이 돼갖고 이게 아파트가 새로 이제 아파트를 재개발해갖고 아파트를 분양을 하나 받았어. 24평짜리인데요.
제가 그래갖고 아니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네요. 내가 딱 조회를 요사이 여러분 부동산 가격은요 인터넷 딱 조회하면 바로 나와요. 딱 조회를 해보니까 한 6억대 하더라고요. 6억대 아파트가 거기 계시네요 이렇게. 근데 제가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아무 조치를 안 해놓고 죽으면 안 되겠더래요. 그럼 자식들은 알고 있습니까? 이게? 자식들은 지금 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실조차 몰라요. 전부 외국가에 있다 보니까. 그러시면은 제가 공정증서를 하든지 이걸 자필 증서라도 한번 하십시오. 근데 자식들이 어르신 할머니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그냥 자필 증서만 하시고, 만약에 자식들이 누구 한 자식이라도 뭐 반대를 한다거나 별로 뭐 기분이 안 좋다거나 이래 하시면은 어른 뜻대로 공정증서를 하세요. 제가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를 누구를 주고 싶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이요, 딸을 주고 싶대요. 그래서 딸이 그걸 받아갖고 형제를 나누든지 하여튼 어쨌든 하니 그거는 자기가 관여 안 하고 하여튼 딸을 주고 싶대요. 그러시면은 아들 둘하고 딸님인데 다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자필 증서라도 작성을 하셔갖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자필 증서는 이게 자필로 적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5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내용, 날짜, 여기 보시면은 내용, 날짜, 주소, 성명, 도장입니다. 도장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 여기서 한 개라도 빠지면은 법적으로 효력이 안 됩니다. 이거 효력이 없기 때문에 5가지가 반드시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요새 인터넷 이런 거 치시면 이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 날짜, 주소, 성명, 도장. 도장인데 도장은 꼭 인감 도장은 아니어도 됩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무인도 가능을 하고 사인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인은 인정을 안 해주고, 무인도 가능하고 그냥 막 도장을 찍어도 상관없는데 자필로 반드시 적어야 돼요. 자필로 적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점은 법률적으로 확실합니다. 이거는 확실한 걸 요구를 할 때는 공정증서 방식을 우리가 택한다. 자, 이거는 분쟁 해결이 아주 쉽습니다.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공정인에게 가야 됩니다. 공정인에 가서 그 다음에 증인도 2사람 세워야 돼요. 그리고 공정인이 내용을 다 읽어줘요. 읽어주고 증인 보고 옆에 사인을 하고도 이 내용이 맞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은 뭐겠습니까? 비용이 좀 발생이 되고 또 증인도 2사람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한 번은 강의하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연세가 이분도 한 80이 넘으셨는데 상담을 좀 하재.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렸어요. 이분이 얘기가 뭐냐면 월남을 했대요. 월남. 그게 자기 가족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재산이 얼마가 있냐면요, 전세금 1억 5천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전세금 1억 5천이 자기 전 재산입니다. 근데 이제 누구인데 물어보니까 내가 그냥 여기서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국고로 기속되어 버린대요. 왜? 상속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유언장을 남겨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누구 있는데 주고 싶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또 친딸이 있대요. 아니 친딸이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호적이 올리지를 못했대. 나중에 월남을 했대요. 나중에 참 우리나라가 이 남북이 분단이 되다 보니까 참 이런 아픈 사연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월남을 했고 나중에 이제 딸이 또 탈북을 해갖고 나중에 한국에서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이 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수양딸이 또 있대요. 그러면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싶습니까? 있겠네요. 자기 친딸과 수양딸인데 양쪽 다 반반씩 주고 싶대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께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공정증서를 하십시오. 그리고 공정증서를 하시고 반드시 자녀 있는데 그 사실을 좀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공증소에 어디에 내가 공증을 해놨다 이 얘기를 반드시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공증서에 어디 공증을 해놨는지 모르게 되면은요, 자식들이 공증해놨다는 사실만 알고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가끔 생기거든요. 공증해놨다 소리 들었는데 어디고 공증서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느 공증서에 내가 이런 식으로 공증을 해놨으니까 내가 죽거들락 너희들 재산을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갖고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한 분은 이분도 공증을 했더라고요. 이분은 왜 또 공증을 했냐면은 삼남매인데 이 부분의 막내가 첫째하고 둘째는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착했는데 막내가 아버지 속을 많이 썩였어. 그동안 막내가 아마 재산을 가져와갖고 탕진한 것도 너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머지 남은 재산을 자기가 그냥 여기서 죽으면은 이 막내가 그동안 갖고 간 재산은 광고도 없고 또 재산 더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공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게 하나 있고 뭐 집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뭐 가게는 누구를 주고 마지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증을 해놨는 이유가 막내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자식 중에 좀 별난 자식이 있다거나 욕심이 많은 자식이 있으면 공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자, 저희 집에는 그러면 상속을 어떻게 했느냐. 저희 집도 좀 공증을 했습니다. 공증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뭐 공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몰랐는데 저희 집이 왜 그러냐면 8남매였어요.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고 저희 제일 큰 형님이 연세가 원래 어떻게 되느냐 88세였어요. 완전히 아버지 뻘입니다. 제 친구 결혼 문상을 가면은 어른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요 88세, 87세 이래요. 그러니까 제일 큰 형님이 완전 아버지 뻘인데 지금도 이제 살아 계세요. 자, 그래서 큰 형님이 이제 유경재거든요. 유경재고 딸이 있어요. 딸 둘인데 아버지가 10여 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97세에 돌아가셨는데 2년 전에 아버지 정신이 이제 왔다 갔다 그럴 때죠. 그때 이제 큰 형님이 아버지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큰 형님이 이제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시골에 상속 그래봐야 뭐 재산은 얼마 안 돼요. 토지하고 집하고 조금 있었어요. 저희들 학교 시키고 뭐 결혼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큰형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를 대리해서 내가 상속을 지분을 좀 나누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속을 이제 하기 전에 공증증서라는 걸 작성하기 전에 미리 이제 상속 얘기를 해서 정지 작업을 하는 거죠. 그 형님이 딱 보니까요 집하고 돈이 될 만한 게 그때 밭이었는데요. 밭 제일 좋은 걸 형님이 한번 딱 가져가시더라고요. 맞이도 좀 많이 가져갑니다. 그죠? 내가 보니 한 절반을 가져가신 것 같아요. 둘째입니다. 둘째 형님은요 보니까 미리 한번 다 가져가셨더라고요. 미리 둘째를 가져갔고, 자, 그 다음에 셋째, 넷째를 이제 뭐 논하고 바닥을 주고, 다섯째하고 저하고 여섯째 너희들은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이 왜 없느냐, 이유가 딴 게 아니고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시골에서 대학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한 면회에 대학 다니는 사람이 손꼽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학을 시킨다는 게 사실 쉽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죠. 우골탑이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 소를 키우는 걸 이제 팔아서 뭐 대학을 시킨다 그럴 정도로 막 그렇게 1년에 등록금이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형님들은 대학을 안 나왔나? 형님들이 이제 교육계에 계셨어요. 교육계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형님 말씀이 옛날에 그 사범학교라 그랬는데 이게 고등학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형님이 이제 사범학교를 나왔고, 세 번째 형님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 형님 하시는 얘기가 육군사관학교는 또 돈이 안 들어간대요. 자, 네 번째 형님은 이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우리가 정규대학을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집에 뭐 상속분이 많은 것도 아닌데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저도 뭐 사실은 참 시골에서 태어나갔고 부모님의 유산을 생각할 게 없겠죠.
그래서 아이고 예, 형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제가 결혼을 해갖고 집 안에 있는데 항상 얘기 듣는 게 한 가지였어요. 뭐였는지 아십니까? 막내인데 내가 시집을 나갔고 땅도 한 평 없다. 땅도 한 평 안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죠? 제가 그 얘기가 막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이제 동생들 눈치를 딱 보는데 제 눈치를 딱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형제들은 이제 다 바로 위에 형도 하나도 없는데 바로 위에 형은 생활이 풍족해요. 그거는 뭐 시골에 뭐 제사를 바라볼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내가 보니까 뭐 공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겨우겨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막내인데 한 푼도 안 주고 너무 막내가 굉장히 섭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눈치를 또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저도 사실은 뭐 나눠봐야 쟤인데 얼마 돌아오겠나.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아내의 그 화난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그때 안동에 근무했거든요. 제가 안동에 오래도록 근무하다 보면은 시골에 제가 집도 하나 짓고 여기 들어와 살지도 모르는데 형님 그 밭에 거기에 그게 한 1000평 정도 됐어요. 거기에 뭐 집터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요. 듣더니만은 그래? 하여튼 뭐 고려해보지 확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고려해본다 소리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안에 있는 데 가서 할 얘기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리고 나서 아마 형님이 공정증서를 아버지 모시고 가서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저희들 집안에서는요, 집에서는 상속에 대한 불만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제가 상속과 증여, 뭐 여기 분쟁에 관한 거를 제가 많은 사례를 남인데 상담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요. 지금 와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 있는데 돌아온 재산은 없었지만은 그때 그 형님이 참 중간에서 잘 하셨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속과 증여에는 공정증서를 하든지 그 다음에 자필증서를 하든지 꼭 하나 남기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